자, 이제 문벌귀족 사회로 넘어갑시다. 243페이지 문벌귀족 사회. 자, 이거부터 합시다. 고려 지배층 변천부터 할게요. 자, 고려는 지배층이 아까 여러 번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지방을 다스린 사람은 지방호족이죠. 지방호족이 독자적으로 지방을 다스렸었으니까. 자, 호족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진출해서 중앙의 세력을 이루게 되고 그런 가문들이 여러 개 생기게 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해요.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거에서 문벌은 가문, 집안. 자, 이렇게 가문 좋은 집안들이 여러 개 생기게 되고 뭐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으로는 해주 최씨, 파평윤 씨, 경주 김씨, 뭐 경원이 씨 이런 집안들이 있죠.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안들이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문벌귀족들이 있는가 하면 호족이 그대로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들은 향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문벌귀족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에 머물러 있어서 향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벌귀족은 내부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벌귀족들을 모두 제거하고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죠. 그래서 문벌귀족 다음의 지배층은 무신.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를 우리가 무신집권기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무신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뒷부분 한 3, 40년간은 원과 몽골과 싸우던 시기라고 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원간섭기가 시작되고요. 그 원간섭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일제시대처럼 원과 친한 사람들이 득세하겠죠. 친일파처럼 친원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그래요. 친원 세력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들도 여러 가지 비리가 많겠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을 비판을 하면서 등장한 향리의 자제 출신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진사대부죠. 그래서 권문세족 다음에는 신진사대부, 향리의 자제 출신이며 관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죠. 자, 그래서 고려 지배층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고려 초기에는 호족, 그 다음에 고려 중기에는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집권기에는 당연히 무신이겠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 그리고 말기에는 신진사대부 순서대로 지배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고려의 지배층이고요. 지금 여러분하고 배우는 시기는 문벌귀족들. 문벌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벌귀족에서는 우리가 특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벌귀족의 특권 또는 특징. 자, 문벌귀족한테는 크게 정치적 특권, 특징,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특권, 특징들이 있죠. 자, 일단 정치적인 특징으로는 자, 이 사람들은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음서제도. 이 음서제도를 통해서 빨리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이 제도를 음서제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들한테만 따로 주어지는 토지가 있어요. 월급 플러스 보너스 같은 거죠. 요 보너스가 공음전. 자, 그래서 공음전을 통해서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자, 그 시험을 보지 않고 따로 또 받는 토지가 있다. 요 공음전 같은 경우는 다른 토지보다 좋은 점, 즉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한테 플러스 알파로 주는 토지니까 좋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또 좋은 점은 세습이 가능해. 자, 원래 내가 월급으로 받은 토지, 즉 과전은, 전시관은 이거는 내가 관직을 그만두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나라에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대로 계속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나라로부터 받은 땅이면서 이거는 내 땅은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나는 수조권만 받은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대를 이어서 받다 보면 거의 사유화 돼버려요. 그냥 내 것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땅을 뺏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유화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문벌귀족의 토지나 마찬가지처럼 돼버리죠. 자, 그래서 세습이 가능하다는 게 이 공음전의 혜택
여러 가지 혜택 중에도 더 좋은 혜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특권으로는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통혼, 재벌들끼리 결혼하는 것처럼 통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결혼하면 좋은 집안이 왕실이죠. 그래서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왕실과의 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력을 키운 가문 중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벌귀족 가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문, 특히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한 가문, 그 가문이 바로 경원 이씨. 경원 이씨, 다른 말로 하면 인주 이씨. 자, 여기서 경원과 인주는 인천이에요. 그래서 인천 이씨.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어? 이 집안은 다 씨가 말라버렸나 봐요. 없어. 한 명도 없어. 본 적이 없어. 경원이 씨, 혹시 부끄러워가지고 이자겸의 후손이라고 쪽팔려서 말 못하는 건 아니죠? 진짜 찾아보고 싶다. 여러분도 혹시 자기 주변 친척들 중에 한번 찾아봐요. 경원이 씨 만나면 알려줘. 만나보고 싶다. 이자겸의 후손들 한번 만나보고 싶네. 경원이 씨. 요 그 지역에는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어? 그러든가 말든가. 자, 경원이 씨.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자겸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지금 문벌귀족 사회 우리 잠깐 봤는데요. 243페이지 문벌귀족의 특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특권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던 경원이 씨, 특히 문벌귀족들이 결국에는 내부 분열, 너무 하나의 세력만 권력을 누리다 보면 당연히 또 싸우게 마련이죠. 내부 분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 보시면 문벌귀족과 지방 출신 관료의 뭐 대립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와 하급 관료들의 대립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게 사건으로 나타난 경우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의 모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죠. 244페이지 보시면 이자겸의 난 나와 있죠. 자, 이자겸의 난 그 제목 오른쪽에 계보도 같은 게 있죠. 이게 바로 경원 이씨의 혼인 관계도예요. 자, 경원 이씨가 왕실에 이렇게 딸들을 쫙 시집을 보냈죠. 자, 거기 보시면 자, 문종에게 이씨의 딸이 시집을 갔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선종, 그 다음에 예종, 인종 이렇게 쭉 전부 다 이씨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7대 80여 년간 외척으로서 권력을 누린 그 집안이 바로 경원 이씨, 인주 이씨, 얘네 집안이고, 자, 특히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자겸을 보시면 예종, 자, 예종한테 이자겸이 자기 딸을 시집 보냈고요. 자, 거기서 태어난 인종에게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내게 되죠. 자, 말하자면 예종과 인종의 둘 다 외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이자겸 같은 경우는 예종과 인종의 외척이에요. 예종과 인종의 외척으로서 최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자, 예종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이 예종과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인종이거든요. 요 인종한테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내죠. 딸. 이렇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종은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이모랑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약간 왜곡된 혼인 관계를 갖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보니까 이모랑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모 둘이랑 결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막 소름이 막 그쵸? 소름이 돋으면서 도망가고 싶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어쩔 수 없었죠. 이제 권력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인종이 자기 이모들과 결혼을 하게 돼서 촌수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런 이상한 가계도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딸들을 왕들한테 시집 보낸 이유가 뭐냐?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은 이유가 당연히 권력 때문이죠. 그래서 이자겸은 이 당시에 진짜 엄청난 두 왕의 국부인 거 아니에요. 장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자, 뭐 사료에 의하면 그냥 단적인 예로 왕실의 창고는 텅텅 비는데 이자겸의 집에서는 하루에 썩어 나가는 고기만 해도 뭐 몇만 근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권력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왕이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유행하던 도참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거를 도참설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도참설이 18자 위왕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8자 위왕설이라고 하는 건, 자, 말 그대로 18자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8자를 이 파자한 거를 합쳐보면 결국에는 18자라는 게 이씨, 보얀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씨가 왕이 될 거다. 이 고려시대에는 그때그때 18자 위왕설들이 몇 번씩 유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자겸도 그렇고 이의민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18자 위왕설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성계는 진짜 왕이 되지만, 어쨌든 이자겸이 본인이 18자 위왕설을 믿고 내가 왕이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왕이 되는 방법은, 왕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인종을 독살하려고 해요. 자, 인종의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고 인종을 독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인종의 독살이 계획을 실패를 하게 돼요. 야사에서는 이제 사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독이 든 떡을 가져가서 그 인종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그때 인종의 부인, 말하자면 이제 이모죠, 이모, 부인, 딸이, 이자겸의 딸이 그 떡이 든 그릇을 이렇게 탁 내쳐서 이 밑에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밖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지나가던 까마귀가 그 떡을 먹고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야사에는 뭔 말인들 없겠어.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살설이 있었구나. 자, 그럼 결국에는 인종을 독살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이자겸이는 이제 마지막에 안 되겠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궁궐로 쳐들어가고 궁궐에 불을 지르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자겸의 난을 누구랑 같이 준비하고 주도하게 되냐면 척준경이란 사람과 같이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탄핵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하여 척준경으로 하여금 이자겸을 탄핵하게 했고, 결국에는 이 척준경마저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척준경을 또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고, 나중에 척준경을 정지상이 제거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 이자겸의 난. 자,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죠. 그래서 왕의 장인어른이 왕이 돼보려고 반란을 시도한 사건.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반란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의미를 찾자면, 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건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이 표출된 사건. 쉽게 말하면 문벌귀족의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자, 244페이지 여러분 경과 한번 보시고, 자, 여기에서는 척준경 이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자겸과 척준경이 같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척준경이 이자겸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 나중에 척준경까지 탄핵이 되면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된 게 바로 이자겸의 난. 하지만 일단 이자겸의 난으로 일단 왕권이 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왕실의 권위도 떨어졌고, 그러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서경 천도론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말하자면 문벌귀족이 그럼 무너지겠는데? 이게 이제 빨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에요. 자,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표출시킨 사건이면서 붕괴를 촉진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죠.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 이후에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왕권이 떨어지고 서경 천도론이 대두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경파라고 하고요. 자, 그 사람들이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주도한 사건, 그거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역시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자, 이 운동은 서경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서경파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서경파들 누구누구 있냐면 일단 서경파들로는 묘청, 그리고 아까 척준경을 탄핵했던 정지상, 그 다음에 백수한,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알아주세요. 우리가 서경파 하면 묘청만 떠오르게 되지만 실제로 백수한 이런 사람들 이름 시험에 나오면 당황할 수 있겠죠. 처음 들어본 사람이면. 그래서 서경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묘청, 정지상,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서경파에서는 주장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서경파의 주장. 자, 서경파의 대표적인 주장 첫 번째 서경천도. 자, 그러면은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요 서경 주변에 임원역의 땅을 보니 대화세이다. 즉 앞으로 일어날 땅이다. 땅의 기운이 좋아. 그런데 개경은 궁궐이 불타고 지덕이 쇠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지덕이 좀 좋은, 땅의 기운이 좋은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했어요. 말하자면 서경 천도를 주장한 근거가 되는 사상이 뭐냐 물어보면 풍수지리설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바탕을 두고 서경 천도를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서경 천도는 풍수지리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칭제건원을 주장을 하게 되죠.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씁시다. 자, 그러면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건 자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주성을 나타낸다. 자주적인 정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국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죠. 금국정벌. 자,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나서 고려에게 뭘 요구했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자, 군신관계는 황제로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자, 그런데 이 군신관계 요구를 고려 조정에서는 이걸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줘 버리게 되는데 이걸 들어준 사람이 이자겸이에요. 그래서 이자겸의 재위 시기에, 즉 이자겸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이자겸의 집권기에 이자겸이 이 요구를 수용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자겸이가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했다는 건 결국에는 북진정책이 좌절됐다는 거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북진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진족하고는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진족과 거란족하고는 기본적으로 싸워야 되는 나라들인 거예요.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건 북진정책은 이제 좌절된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다시 북진정책을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러면 금국정벌을 주장한 그 안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국정벌은 결국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요 서경파의 주장은 서경천도, 칭제건원, 금국정벌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로는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사상적 배경은 거기에다가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다시 한번 천명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고려 한 중기쯤으로 넘어가면 한 12세기쯤 가면 우리가 앞에서 고려를 세울 때 분명히 고구려 계승의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고려 중기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 한 100년에서 150년 넘어가면 항상 모든 나라가 다 보수화되거든요. 보수적, 사대적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때쯤 12세기쯤 되면 나라가 전반적으로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되돌리자. 자주적인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서경파,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의 주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서경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궁궐을 세우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인종, 이때 왕 인종이니까 인종이 좀 넘어갈 듯 하다가 결국에는 서경 천도를 마지막에 시행을 안 하게 되죠. 궁궐도 지어놓고 했는데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하니까 막 주저주저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에는 서경으로 천도를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럼 너네 서경으로 안 올 거면 우리가 나라 세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경에다 나라를 세우게 돼요. 자, 이게 묘청의 난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 묘청의 난, 반란을 일으키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켰다는 건 나라 안에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자, 쭉 봅시다. 나라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대위국.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호는 뭐라고 했냐면 천계. 자, 그 다음에 군대, 즉 군호를 뭐라고 했냐면 천견충이군이라고 했어요. 충이군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들은 하늘의 충성스러운 군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천견충이군. 자, 그 다음에 궁궐을 미리 지었다면서요. 궁궐은 대화궁. 대화궁을 세우고 거기에 팔성당이라고 하는 신당을 세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 자, 요 사건을 묘청의 난. 자, 여러분은 이거 알아둬야 되겠죠. 나라 이름 뭔데, 연호는 뭐야, 군대 이름은, 궁궐 이름은. 시험에 이거를 조목조목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자, 개경파를 보내서 1년 만에 진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 개경파 김부식. 자,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1년 만에 진압이 돼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자, 여기서는 서경파 누구누구인지 주장과 관련된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엔 요거 나온댔죠. 나라 이름, 연호, 군대 이름, 궁궐 이름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진압한 사람 누구? 김부식.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마지막 하나 더. 자, 마지막 하나 더는 신체호의 평가예요. 자, 조선 말기, 조선 후기 개화기죠.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역사학자인 신체호 선생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대의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말하자면 조선 역사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냐? 자, 신채호는 일제시대 때 역사학자잖아요. 일제시대 때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왜 우리가 일제시대 같은 이런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왜 일제시대 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그래서 조선시대 사건들을 쭉 한번 훑어본 거죠. 이제 거꾸로 훑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사건을 훑어보니까 이제 결과가 뭐였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유교적이고 너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서부터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유교적이기 시작했는지 쭉 사건들을 거슬러 가본 거죠. 그랬더니 그 시작점이 묘청의 난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묘청의 난이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유교적이고 속박적인 이런 개경파들에게 실패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서경파가 이겼더라면 우리나라의 식민지는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교적이고 사대적이고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역사 전체 1000년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사건이 묘청의 난. 그러니까 조선 1000년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채호의 평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책 제목이 뭐라고요? 조선사 연구초. 네, 조선사 연구초. 자, 여러분 사료에서 일단 자, 245페이지. 245페이지에 서경파와 개경파의 비교. 네,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비교. 거기 중심인물, 사상, 역사의식, 대외정책, 주장 나와있죠? 특히 서경파의 주장, 인물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신채호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 서경천도 운동의 인식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간에 여러분하고 좀 볼 게 있어요. 한 6번째 줄쯤. 자, 신채호가 얘기하고 있죠. 자,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사건의 사실은 뭐냐? 자, 낭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다. 자, 낭가, 불교, 양가라는 게 묘청의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교는 이제 김부식이죠. 자, 그 다음에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자, 국풍파는 묘청이고 한학파는 김부식이겠죠. 유학자니까. 자, 그 다음에 독립당 대 사대당, 독립당은 묘청, 그 다음에 사대당은 김부식. 자, 그리고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진취사상은 묘청, 보수사상은 김부식. 자, 그래서 앞부분은 전자는 묘청이요, 후자는 김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김부식, 묘청을 뜻하는 이런 표현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묘청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낭가, 불교, 양가대, 그 다음에 국풍파, 독립당, 진취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묘청과 관련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묘청의 주장, 사상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김부식 또는 뭐 개경파의 사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자, 만약에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다면 우리 역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니 이게 조선 역사 1000년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조선사 연구초에서 신채호의 평가구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신채호를 물어볼 때 가끔 이게 언급되기도 해요. 신채호라는 인물이 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채호와 더불어 묘청의 주장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게 문벌귀족 사회인 거죠. 자, 그러면 문벌귀족 사회 내부에 모순이 표출된 사건이 2개 있다. 골라라. 그러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문벌귀족 사회에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고, 자, 그러면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된 사건이 뭐냐 물어보면 무신정변이에요. 자, 문벌귀족 사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사건, 무너져 버린 사건이 바로 무신정권이라고, 무신정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48페이지 무신정권의 성립 한번 볼까요? 무신정권의 성립. 자, 이제 무신정변 봅시다. 무신정권. 자, 무신정권은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은 다른 말로 경인의 난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불러요. 경인의 난 또는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 말 그대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한 사건. 이거를 무신정변, 경인의 난 또는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신들이 이렇게 정권을 차지하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에 무신을 약간은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숭문, 천무의 분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숭문,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신은 좀 우대를 많이 해주고 무신은 좀 천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제 숭문 천무냐. 자, 예를 들면은 자, 문과는 있지만 무과는 실시되지가 않았죠. 무과는 없었죠, 아예. 그러니까 문과는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들이고 무과는 특채로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승진의 제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어떤 제약도 분명히 갖고 있죠. 예를 들면 문신은 1품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무신은 뭐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승진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전시과에서도 차별을 둬요. 말하자면 전시과라는 건 월급이니까 월급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이 말이죠. 당연히 문신에 대한 월급이 무신에 대한 월급보다 같은 등급이면 더 적죠, 당연히. 그래서 문무의 그런 전시과, 금료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것들이 숭문천무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면은 뭐 김돈중이라든가 이런 젊은 문신들이 여러 가지 패단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김돈중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김부식의 아들이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했는데 왕실에 버금갈 만큼 그 정도로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이 사람도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 이제 나이 많은 무신들을 좀 차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있었어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김돈중이 정중부, 이 반란 일으킨 정중부의 수염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수염에 불을 붙였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 같은 거죠. 치기 어린 장난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신들을 싹 죽이자.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문신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문신들에 대한 반발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김돈중도 당연히 이때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왕을 쫓아내서 새로 왕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정권을 차지해서 이렇게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한 시기가 100년 정도 되죠. 100년 정도 정권을 차지했었던 시기가 바로 무신정변이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의종이 정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의종의 실정도 있었죠. 자, 의종 처음에는 정치를 좀 잘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자꾸 이 문벌 귀족들이 방해를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측근 세력들과 같이 그냥 놀아요. 정치를 안 하고. 그래서 맨날 놀다가 마지막에 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게 보현원 놀이라고 하는 그 보현원 놀이에서 어디 이제 절 이런 데로 놀러를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보현원 놀이에서 결국에는 무신들이 반발을 하여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문신들을 죽이고 본인들이 정권을 차지한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248페이지 배경. 자, 예를 들면 문벌귀족 체제의 모순.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 같은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의종의 실정, 순문 청무의 분위기, 일반 군인들의 불평 등등.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경인의 난이라고 부르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248페이지 결과. 자, 처음에 군인들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 이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했던 기구가 중방이에요. 아까 우리 2군 6위에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서 회의하던 군인들의 무신들의 회의기구가 중방이라고 했죠. 그 중방 중심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신들이 땅을 뺐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는 월급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전시과 제도, 즉 나라로부터 월급 받는 전시과 제도가 붕괴돼 버리죠. 자, 전시과가 붕괴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대농장을 경영한다, 농장을 확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을 뺏으면 되죠.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대농장 경영 또는 농장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하극상의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왜 하극상이라는 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고 하는 거 하극상이라고 하죠. 자, 지금 현재 권력을 차지한 무신들은 벼슬로 따지면 높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이지만 나는 하급의 문신인 거야. 무신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저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느리는 형세가 돼버린 거잖아요. 하극상의 풍조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풍조는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퍼지게 돼서 결국에는 하층민의 봉기가 일어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하극상의 풍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 변화. 요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교종 중심이었다면 이 무신정 집권기로 넘어가면서는 선종 중심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게 바로 무신 집권기인 거고. 자, 그러면 이 무신 집권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거기 249페이지 나오는 표가 나오죠. 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표를 한번 여러분하고 볼까요? 자, 표를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김준, 이면, 임유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최씨 이전을 보시면 자, 이의방에서 정중부로, 정중부에서 경대승으로, 경대승에서 이의민으로 쭉 바뀌죠. 자, 이렇게 계속 바뀌었다는 건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정권을 차지하고 또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집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이 시기는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운 시기구나. 즉, 무신 집권이 성립되는 시기, 확립되는 시기다. 즉, 최 씨 이전에는 무신 정권이 확립되는 시기. 자, 그런데 최 씨부터는 최 씨 쭉 넘어가죠. 이거는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 그 다음에 최우의 아들이 최항, 최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즉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건 아직까지 집권이 좀 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최씨 정권의 안정기가 바로 이제 무신 집권기의 안정기가 최씨 정권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의가 피살을 당하고 김준이 정권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면 임유무 이렇게 갔다는 건 요 시기가 이제 쇠퇴하는 시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무신 집권기에서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한번 이제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거는 자, 이렇게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왕씨 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첫째 왕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때 왕들이 별로 우리 귀에 익숙하질 않아요. 명종, 희종, 강종, 신종 뭐 이런 왕들인데 이런 왕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건 이때 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왕권이 굉장히 약하고 이 사람들이 집권했었던 거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전히 과거 제도는 실시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무신이 정권을 차지했다고 해서 이제 문신들을 싹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과거 제도는 실시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때 등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규보는 최충원 때 관직에 오르고 최우가 굉장히 총애했던, 말하자면 예뻐했던, 잘 썼던 그런 신하가 바로 이규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문신들을 한 명도 등용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 여전히 정치는 또 문신들이 하니까 문신들을 등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신집권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무신들만 정권을 차지했던 건, 집권했던 거, 정치를 했던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전에 우리가 최씨 집권기가 안정기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안정기라고 하는 건 권력이 안정됐다는 뜻이지 백성들의 삶이 안정됐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권력만 안정된 거여서 내 아들한테 물려줬다 뿐이지 이때는 무신 집권기는 그 전에 문신들이 통치할 때보다는 훨씬 살기가 어려운 시기죠. 훨씬 엉망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시기에 그래서 정치가 안정된 거지 백성들의 삶이 안정된 거는 아니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신 집권기의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 책의 249페이지에 정중부 집권기, 경대승 집권기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최씨 집권기 중에서 최우와 최충원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최우와 최충원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 표에 거기에 권력 기구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최씨 이전까지만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이의방, 정중부. 자, 이의방과 정중부가 같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 중에서 이의방과 정중부가 같이 정치를 했지만 그 중에서 이의방이 조금 셀 때가 1170년에서 73년 정도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중부가 집권을 했을 때가 이제 한 79년까지 집권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집권 시기가 있고, 자, 이때는 중방 중심 정치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경대승으로 넘어갔는데, 경대승을 보시면은 경대승 때는 도방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중방 중심의 정치가 그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방이 설치되죠. 자, 도방이라고 하는 건 사병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병기구. 자,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건 사병을 설치해서, 도방이라고 사병을 설치해서 자신의 호위 기구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고요. 자, 경대승은 좀 일찍 죽어요. 일찍 요절을 하고 그 뒤에 집권한 사람이 이의민이에요. 자, 이의민의 특징은 천민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천민 출신 이의민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의민은 역시 중방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최충원이에요. 그래서 이의민을 제거했다. 이의민은 사악하고 나쁘고
그래서 이민이 집권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최충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최씨 확립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최충원 같은 경우는 명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이제 4대 60여 년간의 독재 정치를 쭉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무신 집권의 안정기를 이뤘던 게 바로 최씨, 최충원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뒤에 결국에는 몰락의 시기를 겪게 되고 이 몰락기에는 원과 화의를 맺어야 되는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두고 또 그러니까 원에 저항을 할 건지 아니면 친원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또 이견, 말하자면 이제 왕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쇠퇴. 그래서 이렇게 최충원 앞부분은 이 무신들의 연립 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충원부터는 4대 동안은 독재 정치인 거죠. 말하자면 최씨 독재 정치 시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쇠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씨 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밥 먹고 와서 점심 먹고 와서 최씨 정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